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목 개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 하나고 그 중에서 경영학의 한 분야로 따로 보기도 하지만 한 분야로 보는 회계학에 관련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의 개념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요 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왜 작성하는가, 뭐 항목을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투자자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다 규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그 시간에 이제 기업회계 기준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법인이라고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리다가 구체적인 숫자나 뭐 그런 거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알아놓으시면은 상식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기업회계 기준, 적용되는 기업회계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KIFRS,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요 KIFRS는 상장법인이 적용됩니다. 상장법인.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그만 기업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기준이 더 이제 좀 복잡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략적인 것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규모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상장법인이고, 그 상장법인들은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은 외부 감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줄여서 이제 외감법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은 외부 감사 대상인 법인들이 적용해야 되는 기업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외감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부채가 70억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감법인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기업,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좀 작은 기업,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도 됩니다. 외관법인이 아닌 법인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상위에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데 외관법인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좀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거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상위의 기준을 적용하든지 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회계 기준에서 제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론적인 내용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그런 것들 교재 20페이지부터 이제 기초회계 이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다루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내용이 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에 회계 이론하고 이제 뒤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하는 거를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앞에 회계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필요한 회계 이론을 앞부분에 와서 설명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교재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교재의 20쪽이 됩니다. 20쪽. 제1장 기초회계 이론,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회계의 순환 과정, 그래서 분계하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앞부분까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그림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 기업에 관한 경제적 활동을 화폐로 측정 기록,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요약하여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을 좀 복잡하게 써놨죠. 조금 더 복잡한데 어쨌든 가만 보시면 핵심이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 경제적 활동은 사고 파는 거죠. 그 거래를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기록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그 경제적 활동을 화폐로 측정 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요약한다는 얘기는 재무상태표하고 경영성과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것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채권자, 채무자, 뭐 경영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런 제공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에 이렇게 보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상태 빼고 경영상과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꼭 제공하는 거다. 재무상태와 경영상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정보가 저는 이제 뭐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 외에도 현금 흐름이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회계의 정의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재무제표란 말이 나옵니다. 재무제표. 재무, 기업의 재무에 관련된, 재산에 관련된 업무, 그런 의미입니다. 재무라고 하는 게. 돈에 관련된 업무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타낸 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묶어서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을 위해서 기업의 거래를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해서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거 외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이거 이제 포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요건데 이거는 지금 앞서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해놨었죠. 기업회계 기준. 여기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명칭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포괄손익계산서. 중소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괄손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괄손익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재무상태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용어가 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그러든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그러든 뭐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특별한 항목을 별도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표 밑에다가 별도로 설명한 내용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재무제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추가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주로 이제 12월 31일입니다.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재산 상태,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나타낸 표.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겠죠. 회사로 들어온 모든 현금 유입액하고 모든 현금 유출액을 쭉 항목별로 기록한 표예요. 현금에 관련된 것만 기록한 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일정 시점,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의 자본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본이 항목별로 어떻게 변동이 됐더라라는 걸 나타낸 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석은 요 재무제표에 이제 뭐 항목하고 금액만 쓰는데 구체적으로 그 항목이나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다. 요건 뭘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설명해 주는 것, 간단하게 이제 뭐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분류, 이것도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가 약간 틀려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흔히 상기업, 상거래기업 그러면은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상기업.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들이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사다가 파는 겁니다. 사다가 파는 거. 상품을 사다가 팔고 서비스만 제공하고 하는 것들 상거래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제조기업은 내가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얘기해요.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원재료를 사와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제품이 되죠. 그것을 판매하는 기업, 제조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용할 때는 뭐 상품 매출, 이쪽은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여기 뭐 상품 매입, 상품이죠. 여기서는 원재료를 사오게 되죠. 만드니까.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작성이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따라서 개인기업, 법인기업이 있어요. 개인기업은 개인이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자본에서 차이가 난다. 자본이 회사가 전부 이제 개인이 소유하게 되니까 그냥 자본금만 나오게 됩니다. 회계 처리로. 그런데 법인기업은 주식회사를 얘기해요. 무슨 주식회사는 전부 다 법인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들은 주주들이 주인이에요. 주주들이 주인인데 회계 처리할 때는 그 법인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약간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인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배우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이 법인기업, 제조기업, 법인기업을 가정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에요. 회계정보 이용자들,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투자자들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채권자들은 원리금 상환에 관심이 있고, 국세청은 이제 세금 계산 같은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소비자들은 뭐 기업의 물건을 샀는데 AS에서 잘 해주는가, 뭐 제품 계속 후속 제품 계속 뭐 이어져서 나오겠는가 등등 관련이 있고요. 거래처라면은 외상대금 무사히 받을 수 있는가. 사원들은 본인의 입사 퇴사, 노조는 이제 임금, 경영자는 회사 각종 의사 결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집단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그리고 현금 흐름에 관련돼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 정보 제공입니다. 회계 처리를 왜 하는가?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만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테고,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겠죠. 즉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이런 사람들한테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영자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 신용에 유용한 정보 제공,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뭐 이러이러한 정보 제공한다는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기에 대한 얘기예요. 부기도 이제 용어상으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기, 장부에다 기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부기입의 준말이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뭐 현금 등등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절차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측면을 주로 부기라 그러고 그걸 이용하는 측면을 회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기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식 부기, 복식 부기 나뉩니다. 흔히 이제 뭐 요즘 뭐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앱에다 많이 기록을 하겠죠. 가계부 얘기하죠. 가계부. 그냥 뭐 돈 얼마 받았다, 뭐 지출했다 이렇게 하고 단순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식부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식부기. 그런데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지만은 이제 차변대변 나누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증감 원리에 따라서 이중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정확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는 방식을 복식부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식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복식 게임 하면은 이제 두 명씩 편먹고 하는 게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복식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거래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업에서, 그 다음에 금융업에서 한 기록은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이제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안 쓰는 말들인데,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단체, 학교라든가, 뭐, 관청, 그런 데는 영리 목적 하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도 회계 처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 데서 기록하는 비영리 부기다. 뭐 이런 데는 영리 부기다.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 2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다. 요거하고 뭐 회계는 뭐다. 회계 기록하는 거다. 그러면 재무제표 이렇게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23페이지 나갑니다. 23페이지. 이거 조금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용어를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용어정의. 자,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계기간. 이제 기업은 무한정 계속이 있죠. 기업은 뭐 1년만 영업하고 접고 그런 게 아니죠. 적어도 망하기 전까지 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 언제 얼마 벌었는가, 그다음에 현재 재산이 얼마인가 알 때 그 기간을 끊어줘야죠.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뭐 하루에 한 번씩 그 경영 성과를 파악하거나 재단 상태 파악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 달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특정한 기간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을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란 말도 써요. 어쨌든 회계 연도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회계 연도라고 그러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1년.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회계 연도로 잡고 있어요. 또는 뭐 특정 업종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3월 1일 개강이죠. 주로.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이제 업종별로 또 나라마다 약간씩 틀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6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요. 3개월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우리 회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법에, 상법하고 이제 법인세법에 이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업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시간적인 구분을 회계연도라고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단기 회계연도라는 말, 단기 회계연도 2020년 기준하면은 단기란 말을 쓰면 단기. 요번 기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번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가 됩니다. 단기란 표현을 씁니다. 단기. 그리고 1월 1일을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12월 31일은 기말. 그래서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단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년도 부분은 차기라 그럽니다. 차기. 다음 회계연도. 차기. 그리고 전년도 거는 전기라 그럽니다. 전기. 앞 회계연도란 뜻이에요. 앞전자 써갖고 앞 회계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단기 회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다 결정되고 수익 비용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은 올해의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걸로 끝나고 또 내년도는 내년도의 수익과 비용이 있겠죠. 그런데 올해의 자산부채 자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기말에 다음 연도로 넘겨준 그런 거를 용어상으로 차기율 그럽니다. 차기율. 단기에서 차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차기 2월 시킨다, 넘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용어가 그렇습니다. 용이 차기 2월, 다음 기로 넘긴다. 그럼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거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기 2월이라 합니다. 전기 2월.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 전기 2월, 차기 2월, 단기에서 차기로 넘기는 것. 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기초, 기말, 단기, 전기, 차기 조금은 쓰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진 않지만. 차기율, 전기율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은 아주 안 쓰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당해 회계년도 기초가 어떻고 기말이 어떻고 이제 차기율, 전기율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회계에서 사용하는 고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 회계 연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회계 단위예요. 회계 단위. 자, 기록을 하는데 이제 뭔가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별과 경영상과.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가령 우리 회사가 지금 서울에도 하나 있고 저쪽 천안에도 하나가 있어요. 천안에 지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고. 그리고 회계 기록을 할 때 서울은 서울 것만 하고 천안은 천안 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해갖고 하나로 합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지사가 나가 있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는 단위를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은 그 법률 안에 있다 그럴까요? 이제 법인세를 같이 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같이 내게 되면은 하나로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세금 계산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각각 따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각각 나누어서. 이제 본지점 회의 그런 말도 있고, 또 이제 기업별로 기업별로 기록해 놨다가 서로 이제 그 소유하고 주식 관계돼 갖고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또 묶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걸 연결 재무제표 그런 말도 써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어쨌든 이제 회사 단위로 기록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단위로. 근데 회사에 본점 지점이 있으면 묶어서 하나로 기록을 합니다. 묶어서. 자, 그거 회계 단위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까지 어느 범주로 기록할 것인가. 장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장소. 기록 계산의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장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됐고요. 일장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푸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단기, 전기 딱 봐도 다음 연도 회계 기간은 후기가 아니고 차기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이렇게 아주 쉬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요. 여기 지금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그리고 답이 바로 옆에 나와 있어요.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용한 정보이다. 답이 나와 있고 객관식도 아마 뒤에 답이 나와 있겠죠.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연습 문제 해답 그래서 541쪽부터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책을 지저분하게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요번 한 학기 배우고 다음에 또 이게
다시 책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격시험을 따로 본다거나 하기 전에는. 그리고 책이 무슨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다가 직접 볼펜으로 아니면 또 연필로 해서 박박박박 낙서해 가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책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번 딱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포트를 낼 때 제가 아마 이제 지금 다른 리포트보다는 이렇게 이제 교재 여기 같은 경우는 24페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25페이지죠. 25페이지를 여러분이 풀어서 요거를 뭐 스마트폰으로 찍든 뭐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일로 제출해라 그렇게 리포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결정한 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책은 그냥 깨끗이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저분하게 이렇게 실제 공부한다는 의미로 한번 쭉쭉 읽어보면서 옆편으로 볼펜으로 뿍뿍 밑줄 팍팍 그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제 동영상 다 듣고 나서 그 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 캠퍼스에 사이버 캠퍼스인가요? 뭐 거기 보면 이제 과제 등록하는 과제단이 있으니까 그거 항상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서 제시된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